이 영상은 철학은 이것이다 100-1의 후속편입니다. 철학의 진리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은 과학적 지식과 달리 가능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세계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그런데 과학적 지식이든 형이상학적 지식이든 이 세계에 대한 보편 법칙이나 일반 명제로 표현되는 어떠한 지식도 그것의 보편 타당성에 대한 증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보편적 명제에 대한 최후의 진리는 판단자의 동의와 승인 혹은 이해에 의존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면 경험적 관찰에 의존하는 과학의 진리이든 형이상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의 진리든 보편 법칙에 대한 직접적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의 진리 역시 그러한데 형이상학적 지식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의 진리로서 논리적 증명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지식은 진리 주장의 형식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정합성이나 일관성, 무모순성, 타당성과 합리성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식의 진리는 결코 과학적 방법으로도 이성의 타당성 논리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과학적 지식이든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지식이든 모든 지식은 이성적 사유자들의 동의, 승인, 이해의 차원에서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 증명을 통해서 일정한 사례가 입증되면 그것을 진리로 채택하는 학문 공동체의 동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과 동의의 힘은 일정한 사례의 반복적 적용 가능성을 보편적 진리로 간주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합리성에 기인합니다. 아마 이런 진리 태도야말로 학문의 발전이 가능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진리와 달리 철학의 진리 혹은 형이상학적 진리에는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의 최후적 진리에 대해서는 차라리 아는 사람만이 안다거나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속언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철학은 자신의 진리를 타당성 증명과 같은 합리적 논리와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이성과 지성의 승인과 이해를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곧 철학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을 몇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존재의 진리란 무엇인가? 혹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한계는 무엇인가? 철학의 지혜와 진리 혹은 형이상학적 지식은 가능한 지각 경험의 한계 안에서 추구되는 과학적 지식과 같이 엄정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 척도와 방법, 즉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진위를 식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형이상학적 지식으로서 철학의 진리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철학의 역사는 서로 상반되기까지 하는 철학적 주장들이 다투어왔던 싸움터이기도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진위를 가늠할 수 없거나 서로 상반되는 숱한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현상은 철학이 추구하는 진리가 의식 상관적인 또는 의미지향적 존재들, 다시 말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존재와도 매개되어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간 정신의 의미지향성은 인간의 뇌와 신체를 관찰하고 분석하거나 해부한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가령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와 같은 가치도덕 판단은 지구는 태양주위를 돈다와 같은 사실 판단과는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는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급적 주관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거나 배제해야 합니다. 즉,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고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진술에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지와 같은 판단자의 주체적 태도의 표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아름다운 대상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자의 주관적 혹은 심미적 태도와 분리할 수 없는 장미꽃은 아름답다는 미적 판단은 판단자의 주관적 태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히 장미꽃은 빨갛다는 사실 판단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사실의 차원과 가치의 차원으로 현상하는 혹은 경험되는 세계의 근원 혹은 실제의 원리를 존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이상학으로서의 철학은 결국 이 존재의 인식적 의미 혹은 존재의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의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의 확정적인 대답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인식 능력이나 사고 능력이나 그리고 언어의 한계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존재 혹은 실제의 본성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철학의 대표적인 문제들, 즉 철학적 문제들을 대표하는 의식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역사적으로 의식이란 무엇인가 혹은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확정적인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가장 훌륭한 혹은 적중한 답은 의식이나 정의의 현상들에 대한 가장 정치한 설명력을 갖춘 견해나 이론이 될 것이지만 그것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의식이나 정의가 궁극적으로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은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존재가 무엇인지 또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식 상관적이기 때문에 즉 의식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존재에 대한 답변도 달라질 수 있는 즉 존재의 진리 혹은 존재에 대한 이해 속에 담겨 있는 이중적 제약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와 제약은 이에 대해서조차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등등.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이 모든 이해 방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모두를 넘어선 이해 방식입니다. 개별 학문의 관점에서 각각의 이해 방식에 따라 사물의 이해와 인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진리를 확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존재와 진리가 놓여있는 제약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각자의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학의 진리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유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권위를 갖거나 진리로 채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 증명이나 설득의 과정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전제로 존재의 진리 혹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이상학으로서 철학은 과학처럼 사실의 세계를 탐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혹은 존재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의미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사실에 관한 것이며 사실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좀 더 규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도 해명되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로서의 세계는 사실의 차원과 의미의 차원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실과 의미는 서로 무관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과학적 자연주의나 물리주의의 관점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설명하는 과학은 자연의 물리법칙이나 화학법칙, 자연 사물의 구성 요소, 물리화학적 성질과 성분 같은 것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철학은 그런 대상이 과학적 탐구로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을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단적으로 나무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정의한다고 해서 나무의 본성 혹은 존재 의미가 모두 알려진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 또한 그러한 자연 대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정의했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진술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현상학자이자 형이상학자인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저서에서 타자의 출현과 그것이 갖는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자는 나를 바라보며 나를 문제 삼으며 무한성으로서의 그의 본질에 의하여 나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언어의 본질은 타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계는 내면적 독백에 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얼굴 안에 나타나는 존재의 환영, 사회성의 윤리적 사건은 내적으로 대화를 요구한다. 그리고 얼굴이 보여주는 현현은 다른 모든 존재들처럼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성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무한성, 즉 타자이다. 여기서 타자는 단순히 사물처럼 존재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이유에서 하나의 사과나 나무 또한 그저 하나의 사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리화학적 성분을 지닌 사과는 그 이상의 의미, 즉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로서 존재합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먹거리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과, 하나의 나무, 하나의 인간이라는 대상에 사실과 의미라는 두 차원이 존재하며 이 두 세계의 관계가 무엇인지는 오랜 철학적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를 모두 합쳐서 존재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철학은 비밀에 가까웠던 자연의 신비와 위험, 타인과 공존해야만 했던 사회의 질서와 무질서, 이러한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빚어진 이른바 자신들의 생존의 기묘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시작되었으며 철학이 목표로 한 것은 바로 그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철학은 점차로 과학적 지식을 넘어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에 연관된 궁극적인 지식을 갖는 것, 말하자면 사실과 가치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최후적 진리를 추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 올바로 기여하는 지식이 참으로 유용한 지식이며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은 그런 의미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물론 철학이 추구하는 지식은 궁극적으로 존재에 관한 지식 혹은 존재 이해의 문제, 즉 한마디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이해나 세계에 대한 통찰적 경험 혹은 깨달음은 삶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식과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어느 때에는 종교에, 또 어느 때에는 과학에 종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시녀 또는 과학의 시녀와 같은 말이 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결론적으로 철학의 진리로서 형이상학적 지식에는 철학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철학은 더 많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성과 지성에 호소하는 활동입니다. 현실의 철학은 다수가 지지하는 진리 주장이 세계 이해와 삶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계, 즉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철학의 민주주의가 철학적 탐구와 활동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철학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유일한 진리의 존재를 독단적으로 가정해온 전통적 철학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철학의 본성과 사명을 오해해온 오래된 고정관념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지식이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채택될 것이며 그것이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해결책인지 아닌지는 그러한 지식을 지지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 지식의 본성이자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철학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이러한 선택과 채택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